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부산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이어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우와 또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서 내륙을 지나면서 비바람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태풍과 비바람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태풍이 내륙에 상륙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기상청 예상 진로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 거제도 남단을 지나서 부산의 남서쪽 해안에 2시 20분에 상륙했습니다.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강한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동을 하고 있고 중심 부근엔 초속 43m의 강풍을 여전히 동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태풍의 이동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매시간 48km 정도의 속도로 빠른 속도로 북북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쯤에 상륙을 했으니까 1시간 만에 48km를 움직이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의 북쪽으로 지금 48km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가 내리는 지역 또 강풍이 내리는 지역을 보면 경상남도 지역이 지금 가장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점차 이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경남에서 경북 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영남 지방에 가장 지금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상황이겠군요. 아무래도 네.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는 지역이 가장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집중이 되는 지역인데 그것이 지금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로 이동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이 태풍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자, 태풍이 지금 어제 밤부터 제주도를 지나면서 사실 네. 엄청난 비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가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강풍 그리고 많은 비를 쏟아부었는데요. 네. 우선 비가 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최고 한 400mm 이상의 비를 예상을 했었는데 태풍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들이 제주도에 영향을 줬고 또 그게 산을 타고 올라가는 지형적인 효과가 겹치면서 제주 산간 지역 같은 경우 시간당 강우량이 100mm 이상을 넘는 것이 한 3시간 이상 지속이 됐고요. 네. 또 많은 지역은 130mm 이상의 정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 산간 지역에는 최고 강우량이 1000mm를 넘었고요. 또 윗세오름 같은 알려져 있는 제주 산간 지역에는 940mm, 950mm 정도의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내륙 지역으로도 200mm에서 400mm 정도의 비가 내렸고 강풍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도 고산 지역에는 초속 49.2m, 네. 시속으로는 177km의 폭풍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 예상됐던 강우량보다 지금 2배가 넘는 지금 비가 제주도에 쏟아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고 400mm 정도의 비를 예상을 했는데 2배 이상이 넘었고요. 네. 그 하루에 1000mm가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기상 관측 장비,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1000mm를 넘은 사례는 과거 2016년도에 차바가 지나갈 때 제주 산간 지역에 그 정도의 비가 내렸었는데 네. 그 외에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태풍의 진로가 애초 기상청에서 예측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번 마이삭의 진로를 놓고 기상청의 태풍 진로 예보가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네네.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이 각 나라마다 각국마다 이 마이삭의 진로의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이 예상했던 경상남도 남해안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남해안 쪽에 상륙한 뒤에 우리나라를 거의 관통하는 형태의 진로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기상청은 꾸준히 경상남도 남해안에 상륙하는 진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기상청의 진로 예측이 맞아떨어진 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태풍 예보의 경우에는 지난번 8호 태풍 바비 그리고 9호 태풍 마이삭까지 2번 연속 기상청의 태풍 예보가 조금 더 정확성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지난주에 불었던 태풍 바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태풍 바비와 이번 마이삭의 강도가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했다라는 점에서는 태풍 바비 그리고 태풍 마이삭이 비슷한 점입니다. 네. 그런데 완전히 좀 차이를 보였죠. 제주도를 중심으로 놓고 서쪽을 지난 것은 태풍 바비였고요. 네. 동쪽을 지난 것은 태풍 마이삭입니다. 태풍 바비는 서해상을 지나면서 그 해안가로부터 한 150km 정도를 떨어졌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서해로 진입했기 때문에 당초 그 태풍의 위력에 비해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풍 마이삭은 제주도의 동쪽을 지나게 됐는데
동쪽에서 좀 가깝게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130km, 100에서 130km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제주도에 안겼고 네. 또 해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륙에 상륙한 뒤에 현재 북동진을 하면서 동해안을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네. 때문에 내륙을 지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바비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한반도에 안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자, 이번 태풍 마이삭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태풍과는 좀 다른 점이 많다, 차이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바비에서부터 마이삭까지 상당히 이전 태풍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 예. 우선은 높은 위도, 고위도 지역에서 형성됐다라는 게 좀 다릅니다. 이전 태풍 같은 경우 보통 적도 서쪽 부근이나 아니면 필리핀 남동쪽 부분에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발달한 뒤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곤 했는데 태풍 바비 그리고 태풍 마이삭은 모두 바비는 타이완 북동쪽 해상에서 그리고 마이삭은 필리핀 북동쪽 해상 상당히 높은 위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특징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굉장히 크게 발달했다라는 거. 네. 또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지닌 태풍이었다라는 이 세 가지 점에서 이전 태풍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많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태풍을 지난 2003년에 불었던 최악의 태풍 매미와 좀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매미와 지금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우선 강도는 이번 태풍 마이삭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네. 매미는 마이삭보다 조금 약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로가 태풍 마이삭과 매미가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픽이 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주도 동쪽을 둘 다 지났다는 점, 그리고 경남, 부산 부근에 상륙했다는 점에서 태풍 매미와 마이삭은 흡사합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동해로 진출하는 위치는 둘이 좀 다릅니다. 매미는 경북 내륙에서 바로 동해로 빠지면서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와 멀어지는 방향을 취했다면 마이삭은 경남 내륙에서 빠지지 않고 바로 북지들에서 강원도 쪽에서 동해로 진출하는 네. 그런 특징을 지닙니다. 오히려 나올 때의 위치는 2002년도의 태풍 루사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 매미와 마이삭은 초기 진로는 비슷했으나 우리나라 동해로 진출하는 위치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또 둘 다 비슷한 점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했다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래픽으로 보시다시피 태풍이 상륙한 이후의 경로가 지금 매미와 또 확연하게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태풍이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 사실 세력이 급격하게 조금 약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태풍은 상륙 뒤에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태풍은 바다에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네. 뜨거운 해수면을 지나면 발달하고 좀 차가운 해수면을 지나면 약해지는 게 태풍의 특성입니다. 예. 그런데 내륙을 지나 올라오게 되면 육상에 상륙하게 되면 이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태풍은 상륙하면 약해지는 게 보통이고요. 네. 또 지표면과 마찰력에 의해서 또 에너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하기 때문에 또 급격히 약해집니다.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태풍이 상륙하면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는데 이번 마이삭은 좀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륙을 지나면서 이동 속도가 시속 48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내륙을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륙 쪽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많고 또 강한 위력을 유지한 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 아침까지 태풍이 내륙을 지나면서까지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세력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던 예상 진로대로 북상을 할 경우에 해안가 지역은 지금 해일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민물 시기에 이 태풍이 접근한 시기가 되면 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 보통 지금이 대조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5일까지가 대조기인데 대조기라는 것은 평소보다 해수면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를 대조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태풍이 가세하게 되면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려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또다시 파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바닷물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서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폭풍 해일이라고 부르는데 동해안에 계속해서 태풍이 이동하는 상태에서 밀물이 겹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폭풍 해일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명 피해나 또는 시설물 피해, 침수 피해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번 태풍 마이삭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 백중살이라는 맞습니다. 표현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백중살이가 어제 2일이었습니다. 네. 백중살이라는 건 백중이라는 시기에 보통 음력 7월 15일 정도를 백중이라고 부르는데 예. 백중 즈음에서 일반적으로 살이 때 해수면 수위가 높아지는 이런 대조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붙여서 백중살이라고 부르는데 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 때문에 제주도를 지나면서 태풍에 의해서 일부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중살이 지났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일까지가 평소보다 해수면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입니다. 따라서 오늘까지는 대조기에 접어들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일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태풍 마이삭을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한번 비교를 해봤지만 또 2002년, 그 1년 전이죠. 동해안 지역에 하루 80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아부었던 태풍 루사와 또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도 동해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태풍 루사는 전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전남 남해안이 아니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태풍이 제주도 부근을 지날 때부터 이미 속초와 양양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리 제보 영상에서 보듯이 이미 침수 피해가 나타났었거든요. 그것은 태풍이 상륙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강한 동풍 기류가 불어들면서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지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상륙하고 이제 동해안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고 곧 오늘 아침 무렵에서 이미 영동지방 같은 경우 태풍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미 속초와 양양 지역에는 27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만일에 태풍이 영동지방을 지나가면서 또다시 비를 쏟아붓는다면 최고 40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동지방의 총 강우량은 400에서 최대 600, 700mm까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루사 때는 영동 지역의 최고 강우량이 1강우량이 870mm 정도 됐는데 네. 그때 상황을 넘지는 않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비가 영동 지방에 집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태. 네. 특히 영동 지방 같은 경우 올 봄에 산불 피해나 또는 긴 장마 기간에 침수 피해가 났던 지역입니다. 네, 그렇죠. 따라서 이 정도의 비와 바람이 가세한다면 산사태 피해, 침수 피해, 여러 가지 시설물 피해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가장 주의해야 될 지역 중에 하나가 영동 지방이 되겠습니다. 네, 해일과 뭐 침수, 산사태까지 지금 다양한 그런 자연재해를 지금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태풍이 영향을 주는 시기에 그 시간대별로 가장 위험한 지역과 시간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은 경남 해안 지역 쪽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네. 지금 부산을 지나서 경상북도 쪽으로 태풍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경상남도 내륙 쪽과 해안 지역이 가장 주의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한두 시간 이후부터는 경북 쪽으로 다시 무대가 옮겨집니다. 예. 그래서 경북 지역은 6시 정도까지는 경북 지역에서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6시 이후부터 오전까지 출근 시간 9시 정도까지는 영동 지방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경상남도 또 이후에 6시쯤에는 경북 지역, 이후에는 영동 지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수도권은 지금 안전한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영남과 영동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 네. 왜냐하면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를 꼽고 있는 곳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예.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으로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태풍이 접근하면서 뜨겁고 습한 공기를 공급을 하게 되면 두 기단 사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비구름이 영향을 주는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 되겠는데 따라서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
그리고 초속 15m 정도의 강풍이 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은 오늘 출근길까지는 이 강풍과 그리고 많은 비를, 기습적인 많은 비를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수도권 지역까지 지금 영향이 있는 이유는 태풍의 반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태풍의 반경이 아직까지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면서 반경이 300km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강풍 반경입니다.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반경이 300km에 달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수도권, 충청 지역도 물론 말씀드렸듯이 동쪽 지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출근길에 미리 좀 기상 상황을 알아보시고 출근길에 오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9호 태풍 마이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10호 태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지금 북상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하이선은 중국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이고요. 해신, 그러니까 바다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가장 우려되는 태풍 중에 하나가 이 하이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삭은 경남 해안에 상륙한 뒤에 동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진로를 택했습니다만은 이 하이선 같은 경우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만들어져서 약간 반원을 그리면서 올라옵니다. 네. 애초 예상으로는 일본 규슈를 통과한 뒤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규슈를 지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동쪽 지역에 약간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예상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규슈에 상륙하지 않고 규슈 서쪽 해상을 통과해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의 중간 위치 정도로 우리나라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그런 진로를 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이 태풍 하이선 같은 경우는 가장 강했을 때가 92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마이삭이나 바비보다도 훨씬 강하게 발달합니다. 내륙을 지나지 않고 올라올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위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나라를 관통을 하게 된다면 위험구역이 그만큼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이삭보다도 훨씬 많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서 기상청 그리고 기상 전문가들이 모두 하이선에 대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 하이선이 일본 규슈를 지나지 않고 우리나라로 직접적으로 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세력이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강한 위력을 지닌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올라오고 또 특히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한반도를 관통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고요. 현재 우려되는 예상 진로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살펴보면 이번 일요일 밤 정도부터 월요일 낮 동안까지가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태풍 마이삭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계속해서 좀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마이삭 그리고 하이선에 대한 내용까지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